얘부터 갈게요. 최고 오답률 문항은 8번 문제 별표. 얘가 최고 오답률 1위였어. 오답률 61.6%. 틀릴 만한 문제? 아니에요. 학생들이 많이 낚인 선지 3번 선지랑 4번 선지에 많이 낚였습니다. 나중에 같이 볼게요. 근데 얘랑 별개로 7번 문제 별표. 7번 문제 오답률이 49.5%. 그럼 거의 절반은 틀린다는 거지. 얘 아까 유리도 그러고 시험 잘 본 친구들도 이 문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 유형이 뭐야? 가의 이유로 답 하나,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거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지 않았어? 보통 밑줄 앞에 답이 있거나 접속사 참고하거나 아니면 시각화 기반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로 답 찾으러 가는 거. 맞아?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답 찾기 제일 어려운 유형인데 얘는 그런 유형 아니었어요. 오케이?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가제시문, 나제시문 두 개인데 가제시문은 우리 좀 옛날에 했어요. 고2 기출 중에 21년 9월 교육청에 나왔던 헌법지문. 얘도 융합이거든? 근데 그 지문에 나지문이랑 요거 가지문이랑 모델이 아주 유사합니다. 얘도 뭐였냐면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이래가지고 헌법관 세 가지를 나열해가지고 비교 정리했었어.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가 뭔지만 주워먹고 바로 문제 풀었던 거. 걔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고요. 나제시문은 그냥 일반적인 법지문인데 고3 기출 중에 나왔던 법지문보다 훨씬 난이도가 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 지문 정도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법지문 틀리면 안 되잖아. 그치? 얘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너네가 연필로 풀었을 테니까 볼펜으로 너네랑 선생님이 푼 거랑 다른 부분 같이 표시하면서 해설 들으세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 이게 왜 이렇게 높아졌지? PPT가? 킹받겠네. 뭐 나왔어요? 시간적 배용 나올 때마다 괄호 열고 닫고 표시하자고 했어요.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독립 이유로 삼았는데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할 때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법모델 이름이 뭐래요? 자유주의적 법모델. 그러면 왠지 얘가 메인 키워드인 것 같아. 그리고 얘가 근대법의 기본 베이스래. 그럼 우리는 디폴트로 뭐로 잡아? 디폴트를 이 모델로 잡는 거야. 계속 갈게요.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대. 그래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게 무슨 모델?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우리 비슷한 단어 나오면 같은 카테고리에 분류한다고 무슨 표시시켜? 동일한 표시시켜. 마찬가지로 얘도 무슨 표시 남겨야 돼요? 네모 표시 남겨야 돼. 뭐랑 비교될 거니까?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랑 비교될 거니까. 맞아? 그러면 얘랑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넘버링 해줘도 괜찮겠죠? 이 넘버링 한 거에 의미가 또 내포하고 있는 게 뭐야? 시간적인 선호관계지. 1번이 먼저 나오고 걔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2번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계속 갑니다. 이 2번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대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돼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대. 예를 들면은 요런 법은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대. 그러면 너네가 첫 번째 문단 읽고 어떤 잔상이 남았어? 1번이 디폴트인데 걔는 되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거, 진짜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는 거. 그럼 두 번째 모델이 뭐야? 그거보다는 좀 더 개입해가지고 뭔가 약자를 위한 거, 복지성이 강한 거, 그런 느낌이 들죠. 넘어가서 가제시문 첫 번째 문단 읽고 동시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5번이랑 6번 두 문제였어요. 근데 5번은 A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6번을 먼저 건드려야 돼. 맞아? 근데 지금 6번에 너네가 아는 단어 뭐 있어?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번 선지를 봤더니 나 얘는 뭔지 아는데 요런 내용이 아직 낯설어. 그러면 여기서 감이 오겠죠? 나제시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법 사례가 문제로 나오겠다라는 게 추측이 가. 근데 봐봐 얘들아.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뭔지는 알잖아. 근데 걔네가 한 계약을 법이 존중해가지고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는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가 1번 선지 내용이에요. 아직 나제시문을 읽지 않았지만 가제시문의 첫 번째 문단만 읽고 이거 지금 판단 못하니? 1번 모델이 뭐였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거 아니야? 싸움 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말아라 아니야? 그러면 1번
낮으시면 안 읽어도 맞는 말이라는 거를 지금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지금 제껴놓으라고. 오케이? 2번 선지 보니까요. 얘는 복지성이 좀 더 강한 모델이었는데 임차인의 세법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겼대.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뭐야? 터치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요거 아니야? 그 얘도 앵간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내가 걸리는 건 뭐냐면 재산권을 제한할 수가 있나? 재산권에 뭔가 예외적인 조건이 존재하지는 않나?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확인이 안 됐잖아. 이렇게 찝찝한 거는 일단 킵해놔요. 됐어? 3번 선지는 아직 모르는 모델 나왔고 4번 선지 보면은 1번이 2번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 이런 말 알아 몰라? 아직 몰라. 그럼 얘는 킵해놔야겠죠? 마지막 5번 2번 모델과 얘는 둘 다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문 좀 꼭 닫아줄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 이런 얘기 방금 나왔죠. 1번 모델이 대등한 조건이라는 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보완한 게 2번이었잖아. 그럼 얘는 얘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 라는 거 판단 가능하겠지. 그럼 너네는 첫 번째 문단 읽고는 요렇게 제껴놨었어야 된다고. 일치해요?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봅니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법적으로 깊게 개입할 경우 똑같은 말이죠.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2번 모델의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인적 성격을 띈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이로써 사회 각 영역에 자율적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 와해되는 문제점이 있대.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만 의존하게 되고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은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대요.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그러면 얘는 몇 번 모델에 부합하는 거? 1번 모델에 부합하는 거.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의만 남는데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서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대. 이러한 악순환. 그럼 위에 있는 거 다 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악순환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2번 모델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게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래요. 무슨 표시해놨어? 네모 3번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넘어가서 방금 A를 읽었으니까 5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뭐였어? 2번 모델이 과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아니었어? 그게 몇 번이에요? 자율적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훼손당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완전히 반대말이죠. 맞아요? 2번 선지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뭐였어? 1번 모델이었어. 근데 지금 얘는 뭐 때문에 발생한 문제? 2번 모델 때문에 발생한 문제. 마찬가지로 2번 선지도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3번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이게 뭐예요? 법이 계속 깊게 개입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A랑 문맥이 완전히 겹치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4번 선지.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요게 무슨 키워드야? 법이랑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야? 반대되는 단어야? 반대되는 단어. 그럼 마찬가지로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5번 선지 뭐가 이상해요?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 따라서 정답 3번 쉽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답.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3번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겠죠. 얘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대. 그럼 얘는 뭔가 1번과 2번의 절충안 같은 느낌이네요.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대. 그러니까 엄청 빨리 왔네? 뭔가 느낀 게 있나 보지?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게 3번 모델이래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3번 모델의 목적. 그러면은 뭔가 얘도 잔상이 딱 또렷하게 남지 않아? 넘어가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에 2번 선지 킵해놨고 3번 선지 봅시다.
얘는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 방금 나온 말 아니야? 3번 선지 쉽게 제껴도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동그라미 쳐놓고 5번 봅니다. 3번 모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한다. 근데 방금 무슨 말 나왔지? 권력과 자본이 논의회장에 개입해서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는 거. 이것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고려한 거죠. 따라서 5번 선지도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제껴집니다. 우리는 낮에 시문 읽고 2번, 4번 중에서만 답을 골라줬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었어? 기억 못하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필요에 따라 공존하는 형태다. 얘도 포인트였습니다. 가제시문 다 읽고 나서 전개 방식 문제를 먼저 건드렸어야 되는데 가제시문에만 일단 제낄 수 있는 거 다 제끼고 나면은 요런 모양새가 돼야 됩니다. 3번, 4번 제끼고 나머지만 남겨놓은 형태. 넘어가서 가제시문 가지고는 보기 활용형 빼고 다 풀었죠? 이제 나제시문 보러 들어갔어야 됩니다. 먼저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이라는 걸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래.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대. 그럼 일단 나는 약자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을 거고 법률이랑 계약이랑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계약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을 거고 법이랑 관련된 용어는 다 이런 식으로 괄호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됐어? 넘어가서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간인 상가면은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대. 그럼 지금 임차인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보호해줘야 할 약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 되죠. 선생님이 법지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시각화가 뭐야? 관계성 대조정리야. 그러면 임차인이랑 반대되는 사람을 무슨 표시해주면 돼? 세모 표시하면서 읽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계속 갈게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대. 그럼 얘네는 다 뭐랑 관련된 거? 법이랑 관련된 거 아니야? 계약이랑 법률이랑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나는 1번, 2번으로 넘버링 해놨습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시간적 배경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지금 무슨 말 나와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너네 이게 뭔지 알아? 어? 최단 존속기간이 뭐냐고. 몰라. 설명을 안 해주잖아.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일단은 뭐야? 기간이잖아. 맞아? 그럼 무슨 표시해야 돼? 괄호 표시해놔야지. 시간이랑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지금 뭐가 뭐보다 짧을 때? 얘보다 짧을 때 임차인에게는 약자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된대. 그러면 요거를 보장해주는 게 동그라미한테 좋은 건가 봐. 그 정도의 뉘앙스만 캐치하면 되는 거죠.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얘가 동그라미 얘가 무슨 표시? 세모 표시. 얘네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은 종료 예정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대요. 그럼 우리는 또 요거를 용어 정리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요렇게 표시하고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가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렇게 표시했어요. 맞아? 근데 얘는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했을 때. 맞아? 맞아?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된 키워드들은 다 물결로 표시하고 세모가 주장한 내용은 세모, 동그라미가 주장한 내용은 동그라미. 이러면 나중에 제시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시각화의 문맥을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갱신 요구권, 동그라미가 행사하는 거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래요. 이게 지금 유일하게 등장한 뭐야?
얘가 조건 아니야? 이런 거는 체크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보기 활용형 문제 같은 걸로 내겠죠.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1번, 2번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라는 거를 증명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대. 맞아? 그럼 지금 세모가 종료하자라고 한 거를 아니야 더 늘리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늘리기 싫어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어느 단계에 행사할 수 있는 의사표시인지까지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거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는 임대인이 나 그 주택에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 요런 거를 예시로 들어줬어요. 넘어가서 6번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나 봤더니 2번 선지 2번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방금 뭐 나왔어? 동그라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세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걔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법이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모델이 얘기하는 게 뭐였어? 약자를 보호해주는 거. 그럼 2번 선지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얘가 왜 틀리죠? 1번 모델은 2번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 얘가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얘가 하는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근데 얘가 아까 거절할 수가 있었죠. 맞아? 그리고 1번 모델은 뭐였어 특징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거. 그럼 얘는 뭐 약자 편들어주자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4번 선지는 뭐가 이상해요? 거절할 수 있다고 보겠지. 맞아? 따라서 정답 4번. 얘도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빠르게 맞췄어야 돼요.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보면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얘가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대. 그럼 이 윗문단까지는 무슨 얘기란 거야? 법이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다. 법이 우선이다. 두 번째 문단까지는 법이 우선이다 얘기한 거예요.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해서 나라에서 그거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 이런 케이스에는 계약으로 정정한대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대. 그러면 지금 이 가라고 밑줄 친 거는 어떤 케이스 아니면 어떤 케이스야? 요 케이스거나 요 케이스 아니야? 앞에 있는 내용의 예시를 다시 받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선지에서는 최소한 이 내용 아니면 이 내용 빼고는 다 제끼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이 밑줄 친 예시에 임차인의 경제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지금 돈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 그러면 정답은 이거겠어? 이거겠어? 이거겠지. 맞아? 얘 이따가 문제 보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또한 보증금이 요 2번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보증금이 더 크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근데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임차인에게 보장이 되어야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뭐가 나온 거죠? 법지문에서 조건 나온 거죠. 조건 이렇게 두 개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그냥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대요.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 말이랑 방금 나왔던 요 말이랑 왜 동의어냐? 임대차가 뭐 했어? 종료됐어.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빌려 쓸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내가 그 집에서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빼야 되잖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거. 그리고 7번 문제에서 4번 선지. 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공간이나 내가 빌려 쓰는 공간이 아니다. 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거 고민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오답률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던 문제. 이 정도는 쉽게 맞추자. 이런 유형 어려운 것도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내가 아까 본 거 같은데? 세 번째 문단 했잖아. 그치? 넘어가서 네 번째 문단 볼게요.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인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 얘도 법이랑 관련된 거니까 가로로 표시할게요.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분쟁 해결 절차라는 거에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요 1번 법과 2번 법에는 요것도 마련되어 있대요.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을 위해 자료를 대신 수집해 줄 수 있는데 요거는 당사자들끼리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거를 같이 따르기로 합의해야지 시작되는 거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법대로 따라야 된대요. 얘도 별 내용 없죠? 오케이,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 다 봅시다. 전개방식 문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정답이 2번이라고 쉽게 나왔을 거고요. 최고 오답률 1위 문제였던 8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벌써 뭐 나와? 사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낮에 시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쵸? 봅시다.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A주택이랑 B상가를 빌려주기로 계약했는데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요 1번법에서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으나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어. 근데 우리 아까 낮에 심은 두 번째 문단에서 조건을 체크해놨어. 임대차 기간을 정해놔야지 뭘 할 수 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맞아? 그럼 지금 B상가에 대해서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찾아지죠. B상가의 보증금 얘기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 세 번째 문단에 있었어. 요 2번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면 뭐 할 수 없다? 최단 존속기간 X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거 찾았으면은 지금 A주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B상가가 문제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내려가서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동그라미한테 임대차 종료하자고 주장했대. 이게 물결 뭐야? 세모야. 그랬더니 을이 갱신을 요구했대. 근데 갑이 또 뭘 했어? 갱신을 거절했어. 그럼 얘는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오는 거죠. 종료하자, 연장하자, 그것도 거절하는 것까지 다 나온 거지. 그래서 얘네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고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얘를 거절했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법률에 있는 재판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선지 바로 봅니다. 1번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얘 뭐죠? 거절 사유 요거 아니야? 요 예시 아니야? 그럴 경우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제껴놓고 2번 볼게요. 을이 갱신 요구권을 요거를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뭘 근거로 판단해야 돼? 얘가 낮에 신문 가지고 법지문 문제 풀다가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지 않아? 그럼 어디서 했던 말이겠어요? 가제시문에서 했던 말이겠죠. 그래서 가제시문에서 이런 얘기를 어디 했나 가서 살펴보니까 가제시문 첫 번째 문단에 몇 번 모델 설명하면서 2번 모델 설명하면서 썼던 키워드야. 맞아? 요거 확인하고 2번 선지를 다시 봤더니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 좋게 해주는 거야? 약자, 동그라미한테 좋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사회복지 국가 모델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따라서 2번 선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여기까지 딱히 어려울 만한 포인트 없어요. 내려가서 3번. 을은 갑에게 요 2번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대. 그러면 너네는 당연히 낮의 시문에 못 찾으러 가야 돼? 2번 법 옆에 내가 요렇게 표시한 거를 찾으러 가면 돼. 맞아?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였어? 보증금이 상환액보다 클 경우. 근데 보기의 상황이 뭐였죠? 보증금이 여기에 있는 상환액보다 클 경우. 그럼 얘는 최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3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됐나요?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시민 개개인의 자유라는 말은 어디서 했어요? 가제시문 1번 모델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거. 플러스 나제시문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임차인이 요거를 행사했을 때 최단 존속 기간만큼 연장되는 게 원칙인데 얘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래. 맞아? 근데 지금 보기 문제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B 상가는 안 정해져 있어. 맞아? 그럼 얘는 요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세모가 당연히 갑이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얘 마음대로 종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니까 몇 번 모델에 부합하는 거? 1번 모델에 부합하는 거. 따라서 4번 선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됐어요?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5번이 왜 틀린 말인지 봅시다.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합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됐어? 이게 왜 10명 중에 6명이 틀리는 문제야? 위에서 1, 2, 3, 4 낚인다 하더라도 나제시문 마지막 문단에서 했던 쉬운 얘기가 정답 선지로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오답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거저준 문제라고. 이런 거는 쉽게 맞추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9월 수능도 마찬가지고 올해 6월까지만 봤을 때도 3점짜리 문제라고 문제를 더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비문학 문제 풀면서 습관적으로 3점짜리 문제 버리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9평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가급적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서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세요. 넘어가서 두 번째 과학지문 봅시다. 융합지문 아까 했던 거는 13분 정도 썼으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과학지문은요. 나는 8분 정도 잡았어. 8분에서 8분 30초 정도면 충분히 다 풀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했고 우리가 같이 연습한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12번 문제 별표. 12번 문제 오답률이 48.3%. 얘도 거의 절반 가까이 틀리는 문제였거든. 너네 그거 기억나? 최근에 한 2주, 3주 전에 선생님이랑 수업했을 때 인문지문 막 엄청 여러 개 풀었었잖아. 근데 그거 연습하면서 보기 활용형 문제에 지문에 있는 철학자랑 보기에 새로 등장한 철학자랑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 지문에 있는 애 가지고 제낄 수 있는 거 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보기 읽으라 했어요. 아니면은 내용이 겹치니까. 맞아? 근데 지금 12번 문제가 인문지문은 아니지만 얘도 유형이 뭐야? 지문이랑 보기 내용을 비교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읽다가 A에 관련한 설명만 읽고 12번에 먼저 제낄 수 있는 선지가 있으면 제껴놓는 게 이득 아닙니까? 맞죠? 그거 썼으면 좀 더 수월하게 풀렸을 문제. 됐나요? 그거 적용해서 같이 볼게요. 시각화는 5개가 다 쓰였습니다. 원리과정이 주를 이루는 과학지문인데 원리과정 중에서 작년 6평에 나왔던 플라스틱 지문은 문장 단위의 넘버링을 썼어야 됐어. 연습했어요. 근데 얘는 문장 단위의 넘버링이 아니라 용어 넘버링을 썼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얘가 얘한테 포함된대.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대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탄소 배출 없이, 탄소가 뭐야? 그거 없이 뭐를? 수소를 생산하는 게 가능하대요. 작년 플라스틱 지문 할 때도 그 화학 기호, 원소 기호로 다 치환하면서 단일 용어 정리했었죠. 얘도 똑같이 합니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
위험성이 있어서 저장 및 운송이 어렵대. 더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속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대. 이 때문에 액상 유기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방식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넘버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액상 유기화합물을 네모 1번, 액화 암모니아를 네모 2번으로 넘버링 하면서 가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동시에 풀 문제 10번 보니까 첫 번째 문단이고 1번 선지만 제껴줍니다. 맞아요? 계속 갈게요. 액상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몇 번? 1번. 1번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메티사이클로헥스인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대. 뭐 나왔어? 얘랑 얘랑 둘 다 모르는 용어 아니야? 무슨 정리해줘야 돼요? 비교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넘버링이든 뭐든. 그래서 나는 얘를 반원 A, 얘를 반원 B라고 놓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할 거래? 상호 전환을 할 거래. 그러면 얘는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이는 톨루엔에 수소 H가 결합해서 뭐가 돼? B가 되고 역으로 B가 A와 수소로 변환되는 거. 그럼 이거랑 사실 화살표만 이렇게 바꿔주면 똑같은 문장 아닙니까? 그쵸? 계속 갈게요.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 요게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 그럼 얘는 뭘 다시 받는 거야? 요 앞에 얘기했던 3개의 수소 분자를 다시 받는 거 아니야? 그 3개의 수소 분자 각각이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몇 개씩? 2개씩. 얘를 2개씩 만들면은 뭐가 된대요? B 하나가 된대. 맞아? 그러면은 B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수소가 3개래. 근데 이 수소 각각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2개씩 만든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수소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잖아. 근데 그게 몇 세트야? 3세트야. 그러면은 B에는 수소가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지. 어려운 얘기했어? 괜찮아? 계속 갈게요. 6개씩 기억해요. 그러면서 B 하나가 생성된대. 그래서 B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뭐랑 유사하다? 휘발유랑 유사하다. 그러면 얘도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똑같이 B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B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전체가 없다. 하지만 A와 B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대요. 문제점이 하나 언급됐네. 넘어가서 10번 문제에 제낄 수 있는 거 뭐 있었어? 뭐 있었어요? 지금 얘가 B, 그리고 얘랑 비슷했던 게 휘발유. 그래서 똑같은 표시 남기지 않았나? 2번 선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서 11번에 기억이 뭐였죠? 얘였죠. 그럼 얘에 관련한 선지 다 확인할 수 있겠죠? 1번 선지, 증발기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했었고, 내려가서 4번 선지, 기억은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몇 개다? 아까 2, 3 해가지고 6개다 나왔죠? 그러면 나중에 니은이랑 비교합시다. 5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죠. 따라서 여기까지 읽고는 요렇게 표시해놨어야 됩니다. 기억 밑에다가 6개라고 미리 써놓는 게 편하겠죠.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암모니아는 얘 이제 뭐야? 몇 번으로 넘어갔어? 네모 1번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뭐로 넘어간다? 네모 2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는 질소 뭐야? 얘랑 수소 뭐였어? 얘랑 이루어진 화합물. 그러면은 요거라는 거네? 맞아? 갑자기 질소라는 애가 새로 등장했어요. 분자당 수소 원자가 몇 개다? 3개를 가지고 있대. 그럼 벌써 11번의 정답이 몇 번이라고 나온다?
4번이라고 나온다. 당연히 세개가 6개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물보다 저장된 수소가 더 많대요.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대요.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해결해야 할 과제래.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대. 뭐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어요. 얘네 세 개를 뭐 할 거야? 나중에 비교할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넘버링 해야 돼. 맞아? 근데 얘네 세 개가 다 뭐 하는 방식이다?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방식.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반네모 1번, 반네모 2번, 그리고 반네모 3번으로 넘버링 하면서 가겠습니다. 요 1, 2, 3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뭐냐면 암모니아가 분해되어서 뭐가 된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된다. 이거를 암모니아 분해 과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반네모 1번, 2번, 3번 전체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그리고 질소, 그리고 수소 기체의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1대 3이다. 그리고 뭐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3번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전환율이 몇이다? 0.9 이상이다. 그리고 부반응이라는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전환율이 뭐다?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다. 뭐 나왔어요? 공식 나왔어요. 공식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표시하거나 수식화하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얘가 잘 안 보이면 너네는 뭐라고 써놨어야 돼? 전환율은 뭐분의? 공급분의 반응이다. 됐어요? 라고 정리를 해놨어야겠죠.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대. 여기까지 시각화 깔끔하죠? 넘버링하거나 비교 정리하거나 넘어가서 여기서 12번을 제꼈어야 되는 게 A를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 맞아? 그러면 A 가지고 보기 없이 제낄 수 있는 거를 미리 먼저 다 봐놓는 겁니다. 오케이? 1번 선지 A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이랬는데 A가 뭐야? 요거야. 맞아? 근데 반네모 3번이 다 뭐에 포함되는 거야?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암모니아를 분해하면 뭐랑 뭐가 생긴다? 요렇게 표시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됐어요? 그럼 1번 선지에 A는 맞는 말이라고 먼저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거지. 내려가서 2번 볼게요.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우리 방금 뭐라고 표시했어? 부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번 선지는 B 보지도 않았는데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보기 문제를 안 푼다 하더라도 최소한 2번으로는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바로 제껴지는 거니까. 내려가서 3번 볼게요.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이 몇이었어? 0.9 이상이었어. 그럼 3번 선지는 나중에 판단하기 위해서 보기에서의 전환율을 구해줘야겠죠. 얘 0.9라고 써놓고 킵해놓습니다. 내려가서 4번 선지, 얘가 제일 중요해.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겠군 이랬어. 얘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전환율? 왜 전환율을 이용하지? 전환율이 뭐였어 얘들아? 공급한 수분의 반응이야. 맞아? 근데 지금 4번 선지에 무슨 말이 나왔어? 그럼 지금 뭐가 똑같다고 보자는 거야? 분모가 똑같다고 보자는 거야. 근데 반응한 암모니아 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뭘 비교하고 있어요?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수를 비교하고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지금 4번 선지도 크기 비교하는 거 아니야? 크기 비교하는 거면은 나 이거 5월 모의고사 끝나고도 얘기했었지. 뭐 얘기했어? 비례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공식이 있거나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숫자 언급한 거 뭐 있었어요? 이게 뭐였어? 반응하고 나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수소. 맞아? 이게 뭐라고? 반응한 암모니아. 그게 뭐야? 분자야. 맞아? 반응한 암모니아와 수소 개수의 비가
비례관계죠. 아 뭐 정확히 따지면 1.5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집어치우고 그냥 비례관계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금 4번 선지에서 B가 A랑 비교했을 때 분모가 똑같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한다는 거는 얘가 더 적다는 거니까 반응한 암모니아의 수도 더 적다는 거고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전환율에서의 분자가 더 작냐를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럼 4번 선지는 깔끔하게 요약했을 때 결국 물어보는 게 뭐다? B가 A보다 전환율이 작냐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요거까지 찾고 나면은 지금 3번 선지랑 4번 선지는 사실상 물어보는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환율만 따오면 되는 거지. 맞아?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방금 4번 선지를 제대로 풀었다면 5번 선지가 아주 쉬워지죠. 얘 뭐야?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가 몇? 2. 수소가 몇? 3. 당연히 뭐가 많아? 당연히 수소가 많아. 그러면 달리라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5번 선지도 볼 것도 없이 틀린 말이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보기를 읽고 와서 1번 선지 확인하고 전환율이 몇인지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벌써 과학 지문에 너네가 부담스러워하는 보기 활용형 문제 볼륨이 훨씬 가벼워지죠. 됐어요? 요렇게 제껴놓고 넘어갔었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문단으로 10번에 얘가 몇 번 방식이지? 2번이야? 1번이야? 2번 방식? 요거로 암모니아를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요게 무슨 공통 내용이다?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1, 2, 3 공통 내용이다. 따라서 3번 선지 당연히 맞는 말이다. 넘어가고 11번의 정답 몇 번이라 그랬죠? 4번. 6개가 당연히 3개보다 많으니까 정답 4번이라고 쉽게 나옵니다. 마지막 문단.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석으로 구성된대. 뭐 하고 있죠? 구성 요소를 나열하고 있어. 나열하면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넘버링 해줘야 된다. 따라서 나는 얘를 괄호 1, 괄호 2, 괄호 3, 괄호 4로 넘버링 하면서 봅니다. 먼저 산화극에서는 몇 번? 1번. 괄호 1번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대. 얘가 얘랑 얘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대. 그리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 몇 번이죠? 3번을 통해. 전자는 도석 몇 번이죠? 4번을 통해. 그러면 얘네는 이동하는 통로가 다른 거네? 그치? 요거를 통해 어디로 이동하면서? 2번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대. 그리고 화동극에서는 몇 번? 2번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뭐를 물을 생성한대요. 이거 다 이해할 거 없이 뭐랑 뭐가 만나서 뭐가 생기는 건지 그냥 공식으로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외에 반응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래요. 됐나요? 남아있는 거 10번 문제 볼게요. 4번 선지.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된 물질은 수소와 산소다. 그럼 너네 당연히 요렇게 표시한 거 찾으면 되지 않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따로따로 공급된 게 언급됩니다.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수소 이온은 전자와 이동하는 통로가 달라져. 따라서 정답 5번이라고 쉽게 나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거는 뭐? 이제 12번을 마무리하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보기를 먼저 볼게요.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거 제시문에서 한 얘기야 안 한 얘기야? 언급은 한 얘기야. 뭐였죠? 반네모? 1번에 해당하는 거. 그럼 얘도 뭐에 포함되는 거다?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방식에 포함되는 거다. 얘는 수소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했고,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가능한 게 몇 몰이다? 6몰이다. 그럼 전환율 바로 계산이 되죠. 뭐분의 뭐? 공급분해 반응. 그럼 얘는 몇이다? 0.6이다. 그리고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 이거 우리 4번 선지 보면서 맞는 말인 거 찾지 않았어? 또 동어 반복하고 있네. 그리고 원치 않았던 물질이 이런 부반응이 생겼대요. 됐나요? 1번 선지. B에서는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고.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보기 안에 질소라는 말이 없어요. 맞아? 근데 반네모 1번이 뭐에 포함되는 거였어? 여기 전체에 포함되는 거였잖아. 근데 얘의 공통점이 뭐였어?
요거를 생성하는 게 공통적인 내용 아니었어? 그럼 얘도 당연히 생성한다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1번 선지 제껴놓고 3번, 4번은 뭐만 체크하면 된다? 전환율만 체크하면 된다. 근데 지금 보기에서의 전환율이 몇이다? 0.6이다. 그러면 A에서의 전환율은 0.9, B에서의 전환율은 0.6. 얘가 얘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따라서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였죠? B가 A보다 전환율이 작냐? 요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완벽하게 맞는 말이죠. 됐나요? 요러고 나면은 당연히 보기 활용형 문제 시간 투자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거의 절반 가까이 틀리는 문제 3점짜리 100점이면은 잘 푼 거잖아, 효율적으로. 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어휘 문제 어려운 거 없었고 마지막 인문 지문까지 볼게요. 넘어가서 얘는 16번 문제의 별표. 16번 문제 오답률이 59.5%. 왜 이렇게 많이 틀린지 모르겠어. 넘어가서 17번 문제도 별표. 오답률이 48.3%. 근데 17번 문제 유형은요. 지문을 읽지 않아도 보기만 잘 정리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 근데 아마도 너네가 17번 문제 풀면서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같이 볼게요. 먼저 얘는 우리 5월 모의고사 직전주에 작년 5편 가지고 연습 게임 했었잖아. 그때 나왔던 인문지문, 객체지향 존재론이라는 지문이랑 구조가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 다 푼 거니까 나중에 비교해서 봐봐. 아마 그 지문 쉬워가지고 너네 오답 열심히 안 했을 거야. 틀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걔랑 구조가 똑같아요. 오케이? 같이 봅니다. 내용은 쉽지만 좀 추상적인 내용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었는지 같이 볼게요.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러면 인간이랑 정보를 뭐 해줘야 돼? 구분해줘야 돼. 독립적이라 그랬으니까 인간을 동그라미 정보를 네모 표시하면서 갈게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대. 그럼 도구도 네모로 표시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누구 입장이야?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야. 근데 얘랑 달리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야? 플로리디야. 맞아? 그럼 나는 플로리디를 학자 이름이니까 진하게 동그라미 표시할 거고 인간 중심주의가 플로리디랑 비슷한 입장이야? 반대되는 입장이야? 달리라 그랬으니까 반대되는 입장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진한 세모 표시. 이거 지난주, 지지난주 학자 이름 대조하는 거 계속하고 있죠. 갑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의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속성과 행위라는 말을 그냥 뭐로 치환해서 읽으면 돼요? 정보로 치환해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호로 표시하면서 갑니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래.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뭐라고 불렀다? 인포그라고 불렀다. 나 인포그에다가 무슨 표시할 것 같아? 동그라미? 왜? 똑같은 말 아니야? 그냥? 똑같은 말 아니야? 최대한 절약하면서 가자고. 그냥 동의어로 치환해도 되는 거는 다 똑같은 기호로.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고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될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이 가볍지 않아? 선생님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선지 판단할 때 주체랑 객체랑 구분하는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얘는 뭐래? 주체랑 대상이 똑같대. 그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지문이 더 쉽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니는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되는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다.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대. 여기까지 걸리는 내용 없을걸? 그리고 동시에 푸는 문제가 14번이었어요. 근데 14번의 발문이 뭐야 얘들아?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제시문이랑 매칭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4개는 개소리일 거다. 맞아? 근데 첫 번째 문단 읽고 바로 정답이 몇 번이라는 게 보여요? 3번이라는 게 보여요. 뭐래?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대. 얘는 쉽게 찾았단 말이야. 맞아? 너네 뭐만 체크하면 돼? 사물도 마찬가지인지만 체크하면 돼.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존재. 어디죠?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플로리디 얘기할 때 사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넘어가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4개 선지가 왜 틀린 말인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넘어가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정의된대. 요것도 방금 했던 얘기랑 겹치는 거잖아.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말했대. 그러면 지금 경험주의는 플로리디랑 같은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야. 근데 경험주의랑 인간중심주의랑 같은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야. 그럼 경험주의에다가는 무슨 표시를 해줘야 돼? 진한? 네모 표시. 어쨌거나 동그라미랑 세모가 아닌 다른 기호를 부여하면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범위를 확정한다. 이거 사실 14번에 3번 선지 골랐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니니? 플러스 칸트랑 지금 생명중심 윤리학이 중요한 입장이야? 아니면 그냥 언급당한 애들이야? 도구 그냥 이용당한 애들 아니야? 나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표시하죠? 가루. 주인공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맞아요? 오케이 갑니다. 넘어가서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뭐라고 한대? 인포스피어라고 칭한대. 근데 내가 원래 공간적 배경을 무슨 표시시켜? 네. 네모 표시시켜. 근데 지금 인포그도 뭐였어? 네. 네모였어. 그럼 인포스피어도 뭐 하면 될 것 같아? 네모. 그러니까 얘는 단일 용어 정리하기에도 너무 용이했던 질문. 됐어요? 얘는 온라인 공간이랑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뭐다? 전체가 네모다. 그래서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대요. 예를 들어서 뉴턴이 얘도 뭐 한 애야? 이용당한 애 아니야? 얘도 생각한 공간이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요 네모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뭐를 통해서? 추상화층이라는 거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인데 그럼 지금 처음 보는 단어 등장한 거 아니에요? 3월 모의고사 때처럼 추상적인 단어 등장하고 모르는 단어면은 걔는 기호를 줘야지. 안 썼던 기호인 물결 표시를 하면서 읽을게요. 얘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동의어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죠.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대. 예시를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거래요. 하면은 이 기억에 대해 적절한 거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 찾아주면 되는 거지?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 주체가 관심 있는 거,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은 주관적인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니까. 맞아요. 그 정도 체크.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 선택한 거, 주관적인 거, 관심 있는 거, 그거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요 네모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고 그럼 선지에 이런 키워드 있으면 당연히 제껴줘야 되는 거죠.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의의를 가진대요. 됐나요? 넘어가서 15번에 정답 몇 번이라고 나와? 1번이랑 2번은 쉽게 제꼈을 것 같고요. 4번 선지는 뭐가 완전히 반대인 말이야? 객관적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됐어요? 내려가서 4번 선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허구다. 이런 키워드 있으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X 표시 쳐놨지.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거, 내가 선택한 거 맞아요?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고르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너네들이 가장 많이 틀린 16번 문제를 볼게요. 16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 이것도 최근에 연습했었어. 그 동양 철학 지문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그느드르 선지 나와 있고 그 철학자 2명 입장 비교해서 OX 표시하는 거. 원래는 내가 어떻게 풀었어? 첫 번째 나온 철학자 가지고 OX 다 표시해놓고 두 번째 철학자 가지고 다 OX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의 주인공이 누구밖에 없어? 플로리디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이용당한 애들 아니야? 그러면 걔네까지 OX 다 표시하는 거는 낭비죠. 그리고 선지를 보니까 요 각각에 하나씩만 걸고 넘어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지. 맞아? 1번 선지. 기억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데 그럼 플로리디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기억.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 것과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왜? 14번에 3번에서 뭐라 그랬어? 플로리디는 인간이나 인공물이나 다 똑같이 봤잖아. 그러면은 얘가 언뜻 봤을 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 안 한 게 뭐가 있어? 이거랑 무관한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는 플로리디가 했던 말 중에서 본성이라는 단어는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두 번째 문답 뭐래요? 여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요거를 가진다라고 표시하지 않았어? 맞아? 그럼 1번 선지에는 무관하게 라는 말을 플로리디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플로리디가 여기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라고 고쳐줘야 돼? 상충한다 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자동으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맞겠거니 하고 읽으면 돼. 맞아? 니은 선지 볼게요.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똑같은 거 아니야? 14번의 3번 선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첫 번째 문단에서 플로리디가 뭐라 그랬어?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까지도 걔네의 행위와 속성이 정보로 환원된다며. 그러면은 모든 정보는 다 인간이 만든 거야? 아니면은 사물이 만든 것도 있는 거야? 사물이 만든 것도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선지에서 플로리디가 여기 반대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지. 됐어?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누구 입장이었어요?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거지. 됐어? 내려가서 리을 볼게요.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누구 입장이야? 플로리디야. 그러니까 당연히 뉴턴이랑은 부딪힐 거고 플로리디랑은 부딪히지 않겠죠. 따라서 맞는 말. 마지막 미음.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누구만 반대하겠어? 플로리디만 반대하겠죠. 따라서 5번 선지. 요 괄호 입장이랑 상충하지 않지만 플로리디랑은 상충한다. 너무 맞는 말 아니야? 나머지가 다 쉬운 선지였죠. 심지어 14번에 너네가 정답 3번이라고 체크해놓고 그거를 왜 밑으로 내려와서는 까먹냐고. 됐어? 오케이. 얘도 틀릴 만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볼게요.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플로리디랑 칸트를 비교하고 있어. 맞아? 너네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는지 확인해봐. 나는 칸트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플로리디 입장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볼게요. 먼저 플로리디가 얘기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저 인공지능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나는 누구야? 플로리디. 나는 칸트랑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누구 대사? 플로리디. 그럼 플로리디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긍정하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 칸트와 달리. 그럼 칸트는 여기 긍정해 부정해? 부정하겠지. 맞아?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크대. 누가? 인간. 인간 어디지? 인간이. 그리고 이런 인간을 뭐라고 한대요? 호모 무시기. 동의어로 보래. 맞아? 그럼 너네가 대답해봐. 칸트 말고
칸트 말고 플로리디는 인공지능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아니죠. 왜? 그렇지. 이거 누구 대사야? 맞아? 그럼 여기까지는 칸트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거지. 어디서부터가 다른 거야? 여기 뒤에서부터. 맞아? 근데 요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플로리디가 인공지능이 도덕행위자인 것도 맞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얘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건 누구밖에 없다? 인간이다. 이게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 칸트와 플로리디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바로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호모 포이에티쿠스 이콜 누구라고? 인간이라고. 인간에 속하지 않으며 맞는 말이죠.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얘는 다 부정했으니까. 맞아? 1번 선지 맞는 말이네요. 내려가서 2번.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요 인공지능에는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플로리디가 여기 동의해. 근데 뭐가 이상해? 칸트도 동의해. 그게 공통점 아니야?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지. 됐나요? 공통점 찾는 문제. 내려가서 3번.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밖에 없다? 인간에게밖에 없다. 라는 게 걔의 입장 맞고. 내려가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인공지능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평가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누구와 다른 입장? 칸트와 다른 입장. 따라서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라는 말까지가 다 맞는 거지. 됐어요? 마지막.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데 책임은 누구만 있다? 인간만 있다. 나머지가 다 너무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됐어요? 달리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체크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비문학 이었고, 문학은 쉬워서 나는 너네가 당연히 잘 맞춰올 줄 알고 자필해설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오답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8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너네가 푼 거랑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서 볼게요. 18번부터 21번까지 현대소설은요 6분 30초에서 6분 40초 정도면은 다 풀 수 있었던 세트고, 너네가 그나마 내용이 쉽지만 5분 컷이 아니라 6분 컷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편지 내용이 되게 띄어쓰기도 없고 되게 조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단순 사실 일치를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단순히 찾는데, 꼼꼼히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 오답은 절대 없었어야 되는 세트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22번부터 26번까지 봤어. 이 부분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인쇄상태 확인할 때 뭐 보라 그랬어요? 연계 작품 있는지 제목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그럼 너네 넘기면서 여기에 뭐가 눈에 띄어? 동류가가 눈에 띄어. 맞아? 근데 지금 그 고전시에 이렇게 전문이 길게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직접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능 특강에서 생략된 부분이 간접 연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작품을 봤을 때 중략 밑에 있는 내용이 너네가 배운 내용, 그리고 중략 위에 있는 내용이 안 배운 내용. 맞아? 그러면 나는 요 세트를 풀 때 가에 걸려있는 문제 중에서 중략 위에 걸려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제낄 수 있는 선지는 다 제껴놓을 것 같아. 그러면은 23번에 2번, 3번 빼고 다 제껴지고요. 맞아? 24번은 못 풀고요. 26번의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3번이라고. 우물집은 공간적 배경 인용한 위치 확인하러 가면은 처음 오는 공간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틀린 선지라고 바로 답칙하고 나머지 볼 필요도 없는 거지. 맞아? 근데 가작품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중략 윗부분인데 그거를 친절하게 A로 묶어놓고 24번 문제 하나 냈어요. 그럼 요거 한 문단 읽어주고 바로 24번 풀어주면은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나 작품도 기행문이기 때문에 딱히 교훈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그냥
비문학 사실일치 풀듯이 풀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요 세트도 6분 30초면 충분히 다 풀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고전소설 보세요. 고전소설도 문제 다 쉽게 나왔고 너네는 당연히 30번의 보기를 읽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너무 친절하게 30번 보기에서 줄거리를 다 알려줬어. 줄거리가 뭐래? 인간 세계랑 초월적 세계가 나올 건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해? 초월적 세계에서 발생해. 근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줘? 인간이 해결해줘. 맞아? 근데 30번 문제 2번 선지 보면요.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대. 보기 사실일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요런 문제도 다 쉽게 풀리는 거. 근데 심지어 이게 3점짜리래. 배점이 아무 의미가 없죠?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현대시 세트 보면요. 아는 작품이 뭐 나왔다? 역사. 나 작품 나왔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나 가지고 제낄 수 있는 거를 다 제껴놨어야 돼. 그러면 너네는 31번에서 3번 선지랑 4번 선지 정도 고민하면서 나머지가 다 제껴질 겁니다. 공감각이 없었던 거는 기억하잖아. 역사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긍정적인 시어인데 그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랑 수익 두 가지만 부정적인 시어고 나머지가 다 긍정이었으니까. 그러고 내려가서 32번은 못 풀고 33번이 그냥 지문 안 읽고 답이 쉽게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4번 보면은 나에 걸려있는 설명은 다 맞는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맞아? 그럼 너네 이제 뭐만 하면 돼? 가작품만 읽으면 돼. 근데 가작품의 줄거리를 스포해주는 보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가작품 처음 봐. 맞아? 맞아? 그럼 어떨 거라 그랬어? 판단이 아주 쉽거나 아니면은 아예 추상적인 거를 내서 주술관계로 문제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어떤 케이스였어? 그냥 쉬운 케이스. 맞아? 읽어보니까 살구꽃이라든지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벌들 날아다니고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대. 그럼 얘는 언급한 자연물들을 다 뭐로 보겠다는 거야? 긍정으로 보겠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계속 동그라미 표시할 것밖에 없는데 쭉 내려와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여기 볼게요. 볼드체 처리되어 있으니까.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이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꽃도 화물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게 좋다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꽃이 좋긴 한데 꽃이 무작정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면 때 맞춰 져야 된다는 거야?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어디밖에 안 나와요? 낡은 귀신들이랑 허옇게 매달린 거. 근데 얘는 다 가정적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자연물에 대한 가치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근데 넘어가서 32번 볼래? 32번에 5번 선지 보면은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대. 근데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건 언제 쓰는 말이야? 헤어질 때, 싫어할 때. 맞아? 그러면은 자연물을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얘는 저격한 포인트가요.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를 의도한 선지죠. 문학에서 틀릴 만한 문제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작품에 부정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31번에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이 3번으로 남겠죠. 맞아요? 넘어가서 34번에 4번 선지 볼래? 허옇게 매달린 게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근데 생명에 대한 기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당연히 동그라미 세모 불일치니까 정답 4번. 문학은 계속 똑같다 그랬어요. 긍정 부정 판단, 보기 활용, 인용한 위치. 이번에도 다 똑같이 적용됐고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6평이랑 9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우리 10분 쉬었다가 진도 이어서 나갈게요.